안녕하세요. 총광호입니다. 오늘은 예고해 드렸듯이 진폐인 줄 알았고 진폐로 뭐 5번, 10번 정밀 진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폐는 관찰되지 않았는데 어떠한 폐질환으로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은 이력이 있는 분들. 근데 그 폐질환의 종류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간질성 폐질환 내지는 뭐 특발성 폐섬유화증인 경우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 물론 여기에 또 한 가지가 만성 폐성 폐질환이라고 있기도 해요. 근데 그거는 조금은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제가 제외를 했고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진폐증, 간질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일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게 은근히 좀 뭐 받는 보상에 있어서도 법이 바뀌어버리고 적용되는 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게 좀 특이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배우자가 있을 때, 없을 때에 따라서 어떤 걸로 인정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달라지고 이게 좀 되게 어떻게 보면 중요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전에는 이걸 일반론적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전에 아마 제 기억으로는 제가 망 이모 씨 그분 사건을 통해서 단순히 진폐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간질성 폐질환이 있었다. 그래서 그 간질성 폐질환으로 재청구를 해서 유족 승인 받은 사건을 소개한 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그거 플러스 만약에 이 배우자가 없다. 그러면 가능하다면 선택이 가능하다면 우리는 진폐가 우선일까? 간질성 폐질환 혹은 이 특발성 폐섬유화증이 우선일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이 이야기는 최근에 저희가 상담을 받았고 또 이 중에 이제 하나의 케이스는 또 저희가 뭐랄까요? 계약을 해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많구나. 이게 단순히 또 뭐 진폐증이 아닌 간질성 폐질환이라든가 특발성 폐섬유화증의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진폐의 대표적인 직업군이 광업 종사자 외에 일반 뭐 버스 기사라든가 뭐 어떠한 뭐 제 생각에는 조리실 요즘 뭐 좀 조리 업무 하시는 분들의 폐암이 좀 이슈죠. 제가 얼마 전에도 서울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가는데 위원으로 가고 있는데 더운 날 두 분이서 서서 이렇게 피켓 들고 시위라고 그래야 될까요? 어떤 거를 이제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걸 봤는데 좀 말이 좀 세긴 했습니다. 그래서 상담했던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사례는 이런 거예요. 남편분께서 광업소에서 13년 정도 13년 일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고 진폐 우리 흔히 얘기하는 이제 정밀이라 그래요. 뭐 정밀 간다. 뭐 예전에는 4박 5일, 이제 2010년 이후에는 2박 3일, 또 좀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1박 하루에 끝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밀을 갔다 왔다. 근데 이걸 어르신들 건강검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건강검진을 갔다 왔는데 자꾸 진폐 급수, 즉 최소 1형은 나와야지 13급이라도 보상을 받으실 텐데 계속 정상이 나온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사실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를 검사를 이번에도 들어가셔야 되는데 들어가기 전에 노무사님들한테 일을 맡기면 도움이 되냐? 무슨 도움이 됩니까, 그게? 왜냐하면 검사 결과는 대리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이후에 승인 됐다면 정밀을 혼자 다녀오시는데 승인이 됐다라면은 뭐 평균 임금 정정 사건이라든가 다른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보상 부분은 노무사님들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분명. 그리고 또 하나 불승인 나신 분들에 대해서 어떤 이의제기라든가 그죠? 소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대리인이 도움을 줄 수 있어요. 근데 확실한 거는 만약에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두 분의 어르신이 예를 들면 뭐 8월 25일부터 2박 3일 병원에 입원을 하시는데 노무사님한테 일을 맡겼다. 그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조심스럽지만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하셔야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요는 이번에 하는데 내가 노무사님한테 미리 일을 맡기면 급수가 나올까요? 라고 했는데 그러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이건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즘에 이제 제가 좀 이런 이제 사이드적인 진료한도 확인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머님 이거는 어때요? 했을 때 아버님이 안 그래도 간질성 폐질환 진단을 받으셨다 하더라고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아버님 어쨌든 이제 정미를 들어가셔야 되잖아요. 그죠? 정미를 들어가셔야 되는데, 정미를 들어가서 만약 진폐로 최소한 1형 이상의 어떤 급수가 나와버리면, 그죠? 즉, 13에서 판단을 받으면 진폐 적용이 될 것이고, 만약에 진폐가 없고, 뭐가? 이 간이성 폐질환으로 되게 되면은, 진폐와는 상관없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일반 산재, 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에 있는 업무상 질병에 해당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진폐는 아시죠? 특별 규정이 있어서 뭐 휴업급여도 없고 뭐 장애 13급만 돼도 장애연금을 평생 받고 이런 것도 특수한 규정이 있잖아요. 일반 산재와는 다르게. 법이 달라져 버려요. 이게 보상이 달라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만약에 방금 이분 경우에 있어서 이분이 만약에 진폐 13급이 됐다. 근데 광업수 일을 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3급임에도 불구하고 매달 기초연금 플러스 이틀치의 가산 수당을 해가지고 연금을 평생 받으십니다. 이분은 평생. 그리고 광업 종사자기 때문에 13급에 해당되는 재해위로금, 이제 우리가 흔히 옛날 말로 장해위로금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폐가 아닌 간질성 폐질환으로 되게 되면은 그 요양하는 기간 동안에 휴업급여가 나와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평균 임금의 70% 평생 나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위로금은 없어요. 즉 우리 흔히 얘기하는 재해위로금 대상은 또 안 돼요. 왜? 진폐가 아니니까. 두 번째로 요양을 하시다가 이제 우리가 법적으로 치유, 종결을 됐는데 뭐 폐기능장애에서 장애를 받았다. 그러면은 그거는 일반 산재, 호흡기 장애에 해당되는 급수에 따라서 그 장애연금이 지급되는 거지 진폐 장애 등급에 따른 연금이 아니라는 거죠. 즉 장애연금 차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만약에 그냥 이분이 진폐로 됐을 때와 간질성 폐질환이 됐을 때 보상의 크기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배우자도 없고 미성년 자녀도 없다. 즉 산재법상 연금 수급권자가 없다 했을 때 이 진폐로 장애연금을 받다가 즉 진폐보상연금을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사망 원인이 예를 들어서 진폐로 사망이라 할지라도 그냥 성인 자녀들밖에 없다. 즉 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은 유족보호급여가 안 나와요. 아예. 유족급여 안 나옵니다. 오로지 장의비만 나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그 법이 바뀌면서 장애연금,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이 진폐 환자가, 즉 진폐 근로자가 매월 지급받던 급여를 유족연금을 한다라는 규정이 있거든요. 즉 일시금 대상자만 있으면 안 나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간질성 폐질환, 즉 진폐가 아닌 일반 산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냥 산재법상의 유족급여가 적용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설사 없다 할지라도 성년 자녀가 있다라고 그러면은 장의비와 뭐가요? 유족 일시금이 나오는 거죠. 즉 평균 임금의 1,300일치가.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선택은 할 수 있겠죠. 선택적 접근은 가능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상황에 따라서 보상 측면에 있어서는요.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면 저희는 좋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제 두 번째 상담인데 이 사건의 했을 때 우리 아버지가 이제 진폐의 정미를 받으려고 한다. 근데 간이성 폐질환이 심하다고 한다. 어떻게 되냐 했을 때 저는 이제 좀 안 받았으면 했어요. 사실은. 물론 이분이 폐기능이 엄청 안 좋아서 진폐 급수가 뭐 1급이 나왔다. 예를 들어서 뭐 요양 1급, 뭐 3급 정도 나왔다. 그러면은 일시금으로 지급되는 위로금 금액이 좀 크긴 합니다. 근데 만약에 F0, 즉 정상이고 13급밖에 안 나오면은 위로금은 적거든요. 근데 배우자가 없기 때문에 이분이 만약에 돌아가셨을 때 업무 관련해서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유족급여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이성 폐질환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보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전화 오신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런 일은 노무사님한테 맡기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고, 사실은 뭐 옆에 옆집 사람 누가 내가 아는 지인, 내 친구 아빠가 그냥 했는데, 내 친구가 했는데 잘 됐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도 우리 어머니도 될 줄 알고 내가 이제 안 됐습니다 해서 이제 지금 뭐 이의제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드리신 말씀은 비록 진폐로 신청했다 할지라도 진폐가 아닌 다른 것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재청구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봤을 때는 분명 경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전문으로 어떤 업무를 하고 있는 뭐 이런 대리인들에게 뭐 노무사님들에게 상담을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가 진폐로 최초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뭐 다른 질병이 있다, 즉 폐질환이 있다, 내지는 우리 뭐 부모님이 뭐 아버지가 어머니가 뭐 작은 아버지가 삼촌이 진폐를 광업수 일을 하셨는데 내지는 분진 일을 하셨는데 진폐를 그렇게 받아보려고 하셨는데 진폐는 안 나왔어요. 근데 늘 폐는 안 좋았어요. 폐질환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어떤 보상이 있을까요? 하면은 이제 처음에 딱 느낌은 그래요. 진폐를 받은 게 없으시면 받을 게 없지요. 라고 하겠죠. 근데 사망진단서라든가 기존의 고인께서 치료받았던 우리 요양급의 수진 내역들 플러스 의무기록 등을 분석을 해서 혹시 다른 질환, 즉 직업적 요인으로 유발될 수 있는 다른 질환이 있는지를 찾아야 되고 그 상태가 어느 정도 찾아야 되고 그게 결론적으로는 사망에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입증을 해서 한다면 진폐를 고집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방금 말씀드린 뭐 특발성 폐섬유화증, 그 다음에 간성 폐질환 이런 것들도 있고 진폐도 있고 했을 때 만약에 선택이 가능하다 했을 때 맞다. 노무사님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우리가 이렇게 그 배우자가 없으면 연금 수급권자가 없으면 돌아가셔도 어떤 게 없기 때문에 간이성 폐질환, 특발성 폐섬유화증 유리하다고 했지. 라고 하는 게 맞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진폐증은 이 유족 보상 말고도 다수의 보상을 청구할 사건화 될 수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배우자, 즉 배우자 혹은 연금수급권자가 없기 때문에 무조건 진폐 외에 다른 질환이 유리하다? 이것도 또 아니에요. 이건 어쨌든 종합적으로 판단해 보셔야 돼요. 예. 또 진폐증의 상태, 정도, 여기서 진폐증 정도는 병형 플러스 폐기능의 정도 이런 것들을 예. 그래서 오늘은 이 진폐증과 다른 질병을 경합했을 때 어떻게 보상 차이가 있는지 전략적으로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뭐 간단하게 말씀을 경험한 거를 좀 공유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마칠 때쯤 보니까 참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이 많이 어려워하시겠구나 싶어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는 좀 더 정치하게 좀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영상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부족한데 영상 들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고맙습니다.